일반적으로 말해서 중국의 역사는 대동과 소강, 그리고 혼란기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까마득히 오래된 상고시대는 대동, 그리고 하, 상, 주 세 왕조의 6군자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기는 소강에 속하므로 그 나머지와 공자가 처한 춘추시대는 혼란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죠. 먼저 대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하자면 하늘과 땅, 즉 자연과 인간이 조화로이 함께 살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이 모든 이들의 것이었던 사회였죠. 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대동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임금을 선양제도로 뽑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답니다. 선양제도는 혈연이나 지연, 학연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인격과 행정, 능력만 보고 임금을 뽑는 제도입니다. 이 시기에는 삼황오제가 나라를 다스렸는데 삼황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었는지 이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합시다. 첫 번째 인물은 복희씨인데 그 상반신은 여느 사람들과 똑같았지만 하반신은 전혀 달라서 마치 비늘로 뒤덮인 용이나 뱀의 형체와 닮았다고 전해집니다. 여기서 소개하는 복희씨는 가수 윤복희씨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는 물고기를 잡는 그물인 어망과 최초의 문자부호인 팔괘를 발명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팔괘는 긴 막대인 양효와 짧은 막대인 음효를 조합하여 만든 8개의 부호인데 한국의 국기인 태극기에 검은색 막대 부분은 이 중 4개만 표시한 것이죠. 특히 어망의 발명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바로 이 시기에 인류가 이미 집단생활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줍니다. 알다시피 물고기를 잡는 법에는 2가지가 있죠. 하나는 낚시인데 이는 많아야 한 번에 한두 마리만 낚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망을 던져 잡는 방법으로 한 번에 많은 양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당시 인류가 집단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하루에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필요도 없었겠죠. 두 번째 인물은 여와씨, 여외씨라고도 함인데 사람들은 그녀가 인류를 창조하고 나아가 자연계와 인류의 질서를 바로잡았다고 믿어왔답니다. 여와씨가 하루는 지푸라기로 끈을 엮은 후에 누런 흙탕물에 적셔 공중에 한 바퀴 돌리니 물방울들이 사방으로 튀어 땅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잠시 후 무언가 땅을 뚫고 바깥으로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의 인류였다는 거죠. 만약 이 전설이 맞는다면 현 인류는 좀비의 후손이 맞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끈을 누런 흙탕물에 적셨다는 설정은
우리가 황인종임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겁니다. 만약 우리가 흑인종이라면 탄광촌의, 백인종이라면 도자기를 만드는 하얀 점토가 있는 곳의 흙탕물로 바뀌었겠죠? 여호와씨가 인류를 만들기 전 이 세상에는 동물들만 있었지만 이제 인류가 생겨나 그들과 영역을 두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호와씨는 그들의 영역을 분리하여 동물들은 숲속에서 밤에 활동하게 하고 인류는 평원에서 낮에 생활하도록 정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보키씨와 여호와씨는 친남매였습니다. 그들은 본래 각자 반려자를 찾아 결혼하고자 했지만 끝내 마음에 드는 일을 찾지 못했고 이에 결국 남매끼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다고 전해져요. 따라서 위의 그림처럼 그들의 상반신은 남녀로 분리된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하반신은 한데 얽혀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당시 옛날 사람들이 이미 남녀가 합해져야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과학적 사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음을 단적으로나마 보여주고 있죠. 또 그들의 하반신 모습은 흡사 용이나 뱀과 같은데 이는 그들이 용이나 뱀을 숭상한 용 또는 뱀 토템 부족의 족장이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마하니 보키씨와 여호와씨가 뱀이나 용이었다고 믿는 사람들은 없겠죠? 한국의 단군 신화에 등장하는 곰과 호랑이 역시 이와 같은 논리인데 곰과 호랑이는 사실 곰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부족을 뜻하죠. 호랑이가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동굴에서 도망간 반면 곰이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은 두 부족 사이의 싸움에서 곰 토템 부족이 승리했음을 암시한답니다. 세 번째는 신농씨인데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그는 최초로 인류에게 농업을 보급한 인물로 알려져 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인물 상상화들을 보면 예외 없이 그의 외모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의 생김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되려 도깨비에 가까운데요.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추하게 생긴 신농씨를 그들의 리더로 섬겼던 것일까요? 신농씨는 어려서부터 밖으로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온갖 곡물과 과실 맛보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점차 커가면서 그는 자연스레 어떤 것을 먹어도 되고 또 어떤 것을 먹어서는 안 되며 어떤 것이 맛있고 어떤 것이 맛 없는 것인지 등등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훗날 이러한 귀한 정보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 그들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랍니다. 알다시피 어떤 곡물이나 과실에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신농씨가 독이 있는 것들을 먹을 때마다 운이 좋게도 목숨을 건졌지만 독성으로 인해 그의 얼굴과 피부는 점차 일그러진 것이죠. 바꿔 말해서 그는
자기 한 몸을 희생하여 백성들을 위했던 것이니 백성들은 그런 신농 씨의 추한 외모를 보고 놀라거나 혐오했을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그를 자신의 리더로 추대해 섬기고자 했을까요? 이어서 오제에는 누가 있는지 계속 살펴보기로 하죠. 일반적으로 오제는 황제와 전욱, 제국, 제요와 제순을 일컫습니다. 황제는 유웅씨라고도 불리는데 그는 화하족, 즉 중화민족의 시조로 여겨진답니다. 전욱은 황제의 손자, 제곡은 황제의 증손자였으며 제요는 제곡의 아들이었답니다. 하지만 제수는 뜻밖에도 평범한 장님이었던 고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요와 제순이 다스리던 시대는 특히 평화로웠기 때문에 이 두 임금의 이름을 붙인 요순은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대명사가 되었답니다. 훗날 진시황제는 자신이 이룩한 사상 최초의 중국 통일 치적이 삼왕과 오제의 업적에 비견될 만하다고 여겨서 삼황오제의 숫자인 3과 5를 뺀 황제의 호칭을 자신에게 썼답니다. 즉 진시황제 이전에는 황제라는 호칭이 없었던 겁니다. 이제 중국인들에게 있어 삼황오제가 얼마나 대단한 지위를 갖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대동과 관련된 기록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아주 오래전부터 중국인들은 그렇게 믿어왔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노자나 공자 등 옛날 사람들의 사상 역시 이러한 믿음을 전제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랍니다.